조상님이 뭐하러 이런 쓸모없는 땅을 물려주셨겠어요? 요즘 시대에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며느리 지혜의 이런 말에 속아 평생 지켜온 3만 평의 땅을 팔려던 박준성 부부. 하지만 둘째 아들 진호가 우연히 발견한 국토부 공문 한 줄이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며느리가 쓸모없다고 했던 그 땅의 진짜 가치는 무려 900억 원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친정 오빠와 짜고 헐값에 사들이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시부모를 속이려 했지만 진호의 활약으로 모든 음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박준성 가족은 900억 원의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후 가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북 청송군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논밭 사이로 70살 박준성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67살 아내 이정순이 물통을 들고 나섰죠. 두 사람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3만 평의 논밭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벌초 준비해야겠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박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조상님들께 잘 보고해야지. 올해 농사도 풍년이고 말이야.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서울에서 장남 박준호가 아내 윤지혜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42살인 준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40살인 지혜는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왔구나. 박준성이 반가워했죠. 그런데 지혜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더운 여름에 왜 이런 시골에서 고생하세요? 지혜가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나와서 편하게 사시면 안 될까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야 여기가 좋단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그런데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누가 농사를 짓나요? 이 넓은 땅을 관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준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리라니 무슨 소리야? 지혜는 미리 준비한 듯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 땅이 3만 평이잖아요. 평당 5만 원만 쳐도 15억이에요. 그 돈으로 서울에 전세 얻고 나머지로 편하게 사시면 되죠. 준호도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지혜 말이 맞아요. 이 시골 땅은 앞으로도 오를 일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준성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이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거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상님이 뭐하러 이런 쓸모없는 땅을 물려주셨겠어요? 요즘 시대에 농사로 먹고 살 수 있나요? 게다가 두 분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넓은 땅을 언제까지 관리하실 건가요? 정순이 지혜를 말렸습니다. 지혜야,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지혜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이 땅값으로 서울에 나오시면 병원도 가까이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하시겠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혹시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은 걸리잖아요. 박준성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저희가 알아본 건데요. 이 근처에 개발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대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땅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장은 평소 박준성과 친분이 있었죠. 박형, 안녕하세요. 이장님. 박준성이 반가워했습니다. 이장이 지혜와 준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서울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박형,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 일이요? 박준성이 물었습니다. 이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요즘 마을에서 토지 정리하는 집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늙은 사람들만 남아서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지혜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박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도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형님 연세도 있으시고 형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박준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조상 땅인데. 이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상님들도 후손이 편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농사로 먹고 살기는 어려워요. 지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버님, 이제 결정하세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이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박준성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성급한 것 같아.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으면 기회를 놓쳐요. 제가 알아본 업체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다고 해요. 이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나중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박준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땅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 결정하시면 제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작업도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준호도 동조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돈으로 서울에 나오시면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박준성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고.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내일 바로 알아볼게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박준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요. 그날 밤 박준성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팔아야 할까? 박준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이들 말도 일리가 있고 이장 말도 그렇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자. 박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설득과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박준성은 점점 땅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울어가고 있었죠. 박준성이 땅을 팔까 고민하던 그 시각, 서울 강남구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에서는 둘째 아들 박진호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인 진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향 친구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진호야, 나 성민이야.
안녕, 성민아. 무슨 일이야? 진호가 받았습니다. 야, 너희 집 땅 팔려고 한다는 소문 들었어. 진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땅을 판다고? 응, 마을에서 난리야. 너희 형수가 와서 부동산 업체 사람들이랑 땅 보러 다녔대.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어. 뭔가 수상해 보이더라고. 진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나 지금 내려간다. 진호는 급히 짐을 싸고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형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고향에 도착한 진호는 부모님 집 근처에 차를 숨겨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낯선 차 한 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내려서 땅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진호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내들은 줄자로 땅을 재고 사진을 찍으며 뭔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내들이 차로 돌아가자 진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죠. 사내들은 마을에서 10여 분 떨어진 JH개발이라는 부동산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진호가 사무소 간판을 자세히 보니 대표자 이름이 윤상철이었습니다. 윤상철? 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진호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 지혜의 친정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형수 오빠가 여기서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진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지혜가 친정 오빠와 짜고 부모님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진호는 즉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지적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박준성 명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 토지에 대한 열람 신청이 여러 번 있었네요. 누가 신청했나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윤지혜 씨하고 JH개발 직원들이요. 진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혜와 그의 오빠가 이미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지대장을 받아본 진호는 부모님 땅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인근 토지들에 대한 측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죠. 혹시 이 일대에 무슨 개발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호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급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진호는 토지대장을 들고 밖으로 나와 부모님 땅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정말로 곳곳에 측량 표식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개발 사업을 위한 사전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죠.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진호는 깃발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고 GPS 좌표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 일대의 개발 계획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글쎄, 요즘 들어 측량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긴 하더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왔나요? 한두 달 전부터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 진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혜가 땅을 팔라고 재촉하는 시기와 측량 작업이 시작된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이죠. 진호는 다시 시청으로 돌아가 도시계획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계획은 없는데요. 하지만 상급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안들은 저희도 자세히 모릅니다. 상급 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국토부나 도청 같은 곳이요. 비공개 검토 사항들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거든요. 진호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국토부에서 비공개로 검토하고 있는 개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혹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비공개 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진호는 바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지역 관련해서 내부 검토용 자료가 몇 번 오갔어요. 어떤 자료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문서 번호로 봐서는 국토부 도시개발과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깐 망설이더니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건 비공개 정보니까 조심하세요. 진호는 그 번호를 받아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 같았죠. 국토부 도시개발과에서 온 내부 검토용 자료라면 분명히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는 즉시 서울로 올라가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땅이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서울로 돌아온 진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호예요. 진호야. 갑자기 웬일이냐? 박준성이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형이 땅 이야기 꺼낸 거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냥 이런 중요한 일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 너 말이 맞다.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박준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알겠다. 그럼 당분간은 아무 결정 안 하마. 전화를 끊은 진호는 즉시 지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동료인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김 변호사,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제 형수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어떤 도움이 필요해? 우선 윤지혜라는 사람의 최근 대출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볼게. 잠깐만. 김 변호사가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봐. 일주일 전에 농지를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네. 3억 원이요? 그 많은 돈을 뭐에 쓰려고?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해. 대출받은 당일에 JH개발이라는 회사에 투자금으로 입금했어. 역시 그렇군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진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혜가 부모님 몰래 땅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친정 오빠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린 것이었죠.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부모님은 전혀 모르실 텐데. 더 확인해 볼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JH개발과 윤지혜 사이에 투자 계약서도 있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이 정말 이상해. 투자 계약서요? 어떤 내용인데요? 땅을 매각하면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는 조건이야. 그런데 땅 매각 가격은 평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즘 그 지역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게다가 매각 후 이익의 90%는 JH개발이 가져가는 조건이야. 이건 완전한 편치네요. 부모님 땅을 헐값에 팔아서 지혜와 그의 오빠가 나눠 먹으려는 계획이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계약은 명백히 사기야. 법정에서 무효 판결 받을 거야. 더 조사해보니 부동산 중개계약 초안까지 있어요. 진호가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니 매수인이 JH개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약금도 이미 지급된 걸로 처리되어 있고요. 계약금을 누가 냈는데요? 윤지혜가 자기 이름으로 냈어. 자기가 담보대출로 받은 돈으로 말이야. 이건 완전히 자작극이네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계약금을 내고 그걸로 부모님을 속이려는 거군요. 김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지적도와 위성 지도도 여러 차례 출력했네. 그리고 주변 토지 시세도 조사한 흔적이 있어. 뭔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 혹시 이 지역의 개발 계획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토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자.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야. 진호는 즉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송군 서부지역 도시개발계획 관련 모든 문서를 요청했죠. 그런데 김 변호사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진호야, 이거 봐. 윤지혜가 최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준비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요? 그게 뭐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필요한 허가야. 근데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했네. 어떤 거짓 정보요? 토지 매각 이유를 노인 요양비 마련이라고 적었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다고 허위 기재했고,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는데 말이죠. 이것도 명백한 서류 위조네요.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이야. 사기죄와 서류 위조죄로 고발할 수 있어. 하지만 진호는 아직 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충격받을 것 같아서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보겠어요. 알겠어. 그런데 조심해.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진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혜의 대출 신청서, 투자계약서 사본, 부동산 중개계약 초안, 토지 지적도와 위성지도, 그리고 허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혜가 사기 의도로 부모님 땅을 헐값에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진호에게는 한 가지 더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혜가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워가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 분명히 그 땅에는 지혜가 알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토부 본청에 직접 가서 정보 공개 청구를 독촉하고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알아내겠다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국토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이었죠. 국토부 청사에 도착한 진호는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건으로 왔는데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박진호 씨 건이군요. 마침 어제 회신 준비가 완료됐어요. 정말요? 빨리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공무원이 서류함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진호는 긴장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로비 의자에 앉아 봉투를 뜯어본 진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계획 사정고시 공문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공문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청송군 서북권역 일대가 3년 내에 신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성의 토지가 바로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정말일까? 진호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해당 구역은 총 면적 500만 평 규모의 대단히 신도시 개발 사업이며 정부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토지 보상가였습니다. 평당 3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있었죠. 3만 평이면 9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그 땅이 9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 지혜가 왜 그렇게 서둘러 땅을 사려고 했는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공문에는 추가 정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하철 연장 계획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는 땅값 상승 요인을 더욱 크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호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호예요. 지금 당장 집에 가도 될까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냐? 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특히 형이나 형수한테는 절대 안 돼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냐? 박준성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게요. 1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세요. 진호는 차에 올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한 진호는 공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박준성과 정순이 공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 땅이 신도시가 된다고? 박준성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예요. 3년 내에 이 지역 전체가 신도시로 개발돼요. 정순이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땅값이 얼마나 되는 거냐? 평당 300만 원 이상이에요. 3만 평이니까 900억 원 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900억? 박준성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여기 보세요. 지하철도 연장되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생긴대요. 그러면 땅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진호가 공문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순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팔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형수가 이미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게다가 친정 오빠와 짜고 헐값에 사들이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뭐라고? 정순이 화를 냈습니다. 지혜가 우리 몰래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증거도 다 있어요. 진호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형수가 받은 대출 서류고 이건 투자계약서예요. 박준성이 서류를 보더니 분노했습니다. 3억 원을 담보대출로 받아서 친정 오빠한테 투자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더 가관인 건 여기 투자계약서예요. 땅을 평당 5만 원에 팔면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는 조건이에요. 5만 원? 정순이 기가 찼습니다. 진짜 가치의 6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거냐? 맞아요. 그리고 매각 후 이익의 90%는 JH개발이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완전히 우리를 호구로 본 거죠. 박준성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딨어?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렇게 속이다니. 더 심각한 건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정순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가압류 신청을 넣어서 땅의 이동을 막아야 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도 함께 넣을 거예요. 진호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가압류 신청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박준성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뻔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형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형수가 혼자 꾸민 일 같아 보여요. 형은 단순하게 부모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준호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박준성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형이 충격받을 수 있어요. 일단 법적 조치부터 완료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진호는 휴대폰으로 지방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신청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오늘 중에 접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 지참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은 시청에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당분간은 땅의 매매가 중단돼요. 박준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지혜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럴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진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지혜와 그의 오빠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당연한 일이에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을 지키는 건 당연하죠. 더구나 이런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욱 그래요. 진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법원 가서 가압류 신청하고 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청까지 마무리하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박준성이 당부했습니다. 진호는 법원으로 향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지혜가 어떤 수를 쓸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죠. 9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가압류 신청을 마친 그날 저녁, 지혜에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이게 뭐야? 가압류라니? 지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 땅에 가압류가 걸렸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가압류? 그게 뭔데?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팔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조치야.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지혜는 즉시 친정 오빠 윤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땅에 가압류가 걸렸어.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데? 상철이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미 계약금도 받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일단 만나자. 지혜는 서울로 올라가 상철과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죠. 오빠, 정말 방법이 없을까? 지혜가 초조해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도 소유자가 직접 매매 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텐데, 그럼 위임장을 만들어서 내가 대신 처리하면 돼. 위임장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지. 부모가 연세도 많으시니까 자식이 대신 처리한다고 하면 돼. 상철이 꾀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위임장을 써주실까요? 누가 정식으로 부탁하래? 우리가 만들면 되지. 상철의 말에 지혜가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불법 아닌가요?
들키지 않으면 문제 없어. 어차피 나중에 신도시 개발되면 시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지혜는 결국 상철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위조된 위임장을 들고 등기소를 찾았습니다. 박준성 명의 토지 매매 위임장 제출하러 왔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토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특별관리요? 뭔 소리예요?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위임장 진위 확인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누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요? 박진호 씨라는 분이 신청하셨네요. 가족분이신가 봐요. 지혜는 진호가 미리 조치를 취해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인 박준성 씨가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거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해요. 지혜는 할 수 없이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상철에게 전화했죠. 오빠 안 돼요. 위임장 진위 확인을 요구하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어떤 방법이요? 공증받은 위임장을 만들어. 그것도 위조인데요. 들키지 않게 잘 만들면 돼. 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또 다른 위조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증 도장까지 위조한 것이었죠. 하지만 등기소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증 번호를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그럴 리가요. 분명히 공증받았는데. 지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위임장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황급히 등기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등기소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죠. 그 시각 진호는 지혜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료의 도움으로 지혜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진호야, 이거 봐. 위임장 파일이 있어. 동료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파일 속성을 보니 작성자가 윤지혜로 되어 있고 작성 날짜도 최근이에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네요. 진호가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보존해둬요.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상철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상철 씨, 이 위조 위임장 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요. 당신 동생이 만든 파일의 메타데이터까지 확보했거든요. 상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토지 소유주를 속여서 헐값에 사들이려 한 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상철은 결국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박준성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고 위조 위임장까지 만들었다고 인정했죠. 그 결과 상철은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혜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박준성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 정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다니. 박준성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부모님을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하지? 정순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형한테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일단 법적 문제부터 정리하고요. 진호는 끝까지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기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지혜와 상철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승부가 법정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죠. 청송지방법원 민사이부에서 박준성 대 윤지혜 JH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박준성 부부와 진호 그리고 지혜와 상철이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죠. 재판장이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박준성 외 일명 대 윤지혜 외 일명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세요. 진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원고 박준성의 아들이자 변호사인 박진호입니다. 직접 변론을 담당하겠습니다. 피고 지혜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변호인으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진호가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가족의 사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맞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호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첫 번째 증거는 피고 윤지혜가 위조한 위임장입니다. 컴퓨터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위임장은 시부모님을 위한 선의의 행위였습니다. 진호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의라면 왜 토지 소유자인 제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까? 진호는 두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성지도와 측량 자료입니다. 피고들이 미리 토지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혜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진호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토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이 문서를 보세요. 피고 윤지혜가 친정 오빠와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국토부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변호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진호가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국토부에서 발급한 공식 공문입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평당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피고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5만 원이라는 헐값으로 매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 가치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혜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호가 네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고 윤지혜가 친정 오빠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토지 매각 후 10배의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상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사업 투자였어요. 토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고요. 진호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투자 계약서 상세 조항을 보면 명확합니다. 토지 매각 완료를 투자금 회수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편취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지혜의 변호사가 궁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단순히 시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한 것입니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호가 다섯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피고들의 대출 서류와 자금 이동 내역서입니다.
피고 윤지혜는 시부모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즉시 JH개발에 송금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제 부모님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박준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가 제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순도 증언했습니다. 지혜가 서울로 이사하자고 할 때도 땅값이 별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9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 측은 최종 변론을 하세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시부모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진호는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15억 원에 가로채려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지혜가 떨면서 들었습니다. 피고 윤지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JH개발과의 모든 계약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혜는 주저앉았고 상철은 고개를 떨궜죠.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박준성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준호는 그 자리에서 지혜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혜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휴직하고 잠시 고향에서 지내겠어요. 정순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돼. 진호도 형을 격려했습니다. 형,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새로 시작해요. 지혜는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후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드디어 국토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송군청 대회의실에는 기자들과 주민들이 모여들었죠. 국토부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송군 서부권역 신도시 개발지구 확정 고시를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총 500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향후 10만 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발표를 들었죠. 토지 수용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 평당 304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박준성이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당 304만 원이면 3만 평이 912억 원이었기 때문이죠. 발표가 끝난 후 마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준성의 집 앞에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그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을 팔라고 부추겼던 이장도 있었습니다. 박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장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시더니 이제 편히 사실 수 있겠어요. 박준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땅이 쓸모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사실 이 땅이 좋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요.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박준성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박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한 주민이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박준성은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이웃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진호가 부모님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대인배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서운함을 다 잊고 마을 사람들을 포용하고 계셨죠. 며칠 후 지혜는 재판 결과에 따라 1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죠. 지혜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친정 부모가 대신 지불해야 했어요. 오빠 상철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박준성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지혜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정순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새로 시작하면 돼. 진호도 형을 격려했습니다. 형,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게 됐잖아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만 하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박준성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벌써 계획이 있어. 뭔가요? 준호도 궁금해했습니다. 마을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모여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 말이야. 정순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돈이 많다고 사치하며 살 필요는 없지. 진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부모님다운 생각이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며칠 후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준성이 발표했습니다. 보상금의 절반인 450억 원을 들여서 청송사랑 노인복지관을 짓겠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어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박준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복지관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박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이 복받은 거예요. 박준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복지관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박준성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진호는 부모님의 결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신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죠. 준호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가족과 마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복지관 기공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준성이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900억 원의 보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드디어 청송사랑 노인복지관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준성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여보,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네. 정순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날이야. 박준성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죠. 아버지,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진호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현판 제막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하자. 박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현판을 가리고 있던 천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금색 글씨로 청송사랑 노인복지관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박준성이 그 글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호야, 고맙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에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박준성 어르신 덕분에 이런 훌륭한 복지관이 생겼어요. 박 어르신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박준성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복지관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며 들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 진호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모든 걸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이 마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순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는 평생 이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웃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을 말이에요.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서운한 일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까요. 박준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준호도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계획에 휘둘려서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죠. 주민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앞으로는 이 복지관 운영에 참여하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층에는 건강관리실과 식당,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죠. 벽 한편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받은 개발계획 공문 사본이에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문서죠. 한 아이가 액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 진호가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드릴 거예요. 한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박준성이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호야, 준호야,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 무엇을 배우셨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욕심은 결국 사람을 망친다는 걸 깨달았지. 지혜처럼 남의 것을 탐내면 결국 자신이 망하게 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과거를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 박준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순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베푼 만큼 더 큰 행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호가 부모님께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도 계획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 박준성이 궁금해했습니다. 복지관 옆 부지에 청송법률문화센터를 짓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를 만들려고요. 정순이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주는 거구나. 준호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경영 경험을 살려서 센터 운영을 맡겠어요. 박준성이 두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복지관에서 첫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죠. 여보, 정말 꿈 같아.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다니. 박준성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 복지관과 법률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준호도 다짐했습니다. 저도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겠어요. 그날 밤 박준성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물려주신 땅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박준성 가족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900억 원의 보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으로 바뀌어 영원히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